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광원입니다. 제가 버스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언론의 그 제목이 당선자 전원이 광주에 간다, 해초리 맞으러 간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저 나름 저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고 또 광주고 하니까 오늘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 얘기부터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소개를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네네 타경환 전 광주교육대 정치학 외대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방송 보도국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시민플랫폼 나들 대표인 신선호 대표이십니다. 다음 한국 퍼실리테이터 연합회 광주전남지의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오경미 선생님입니다. 현재 뉴시스 광주 전남 취재본부 국장을 맡고 계신 국일용 기자이십니다.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동원 선생이십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광주에 해초리 맞으러 가는 것 참 잘한 생각이요. 제가 마음속으로 또 물었습니다. 너무 아프게 때리지 않을까요? 기왕에 맞을 거라면 아프게 맞으시오. 정말로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면서 맞는 회초리는 변화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건성으로 맞는 회초리는 면역성만 키워줄지도 모릅니다. 맞으려면 아프게 맞으시오. 맞다 보면 낙담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매를 맞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오. 담대하게 도전하고 진정성 있게 변화하시오. 그러면은 광주가 여러분들을 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여기 계시는 5분들이 정말 아프게 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듣는 우리는 정말로 겸허하고 반성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제는 이번 총선이니까요. 길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왜 광주는 이런 선택을 했나? 왜 더민주당을 심판했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더민주당 그럼 어떻게 해야 앞으로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다시 더불어민주당 편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순서 구애받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듣다가 혹시 우리 당선자들께서 궁금한 것이나 토론하는 건 아닙니다만 궁금한 것이나 또는 의견이나 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경미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오경미라고 합니다. 제 미소 아름답죠? 네. 제일 먼저 해버리는 것이 나중에 하면은 제가 할 말 없을 것 같아서 먼저 해버렸거든요. 저한테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선된 분 중에 혹시 제가 어저께 굉장히 꽃이 많이 이렇게 꿈을 꿨어요. 혹시 가운데 이름에 춘장을 들어가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 그래요? 그럼 나오시죠. 혹시 이분께 혹시 한 분 계신가요? 제가 오다가 두 분이에요? 네.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다가 애플 신문을 좀 했어요. 네, 저희 우경미 짧게 해주세요. 예, 저 영광여성의전화 대표했고요. 예, 시민사회운동 오래 한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선물을 공식적으로 받으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면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어디 간다고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것을 키워드를 좀 써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함께하는 상생, 무능 플러스 5만, 김광진,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무능한데 싸움은 잘한다. 쫓겨난 조강지처, 졸지의 진보, 호남의 새누리당, 수구초신, 애증, 행노답, 저는 총체적으로 이 메비우스에 띈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 연결되는. 근데 실은 제가 이거 이제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쩔까 하다가 123분이 다 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강문을 빛내는 의미로 제가 왔는데요. 오면서 이 생각은 금치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내가 100몇 명이 하는 정치쇼에 동원되는 거 아닌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그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고요. 제가 막 말을 잘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굉장히 좀 떨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귀보다는 가슴을 열고 좀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놀란 것은 정작 표를 던진 저희 호남인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놀랬거든요. 광주가 빵 터가가지고 한 표나 한 석이나 두 석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은 안철수 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놀란 분이. 근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30%가 넘는 저희 호남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아주 간발의 차로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지켜본다는 전자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호남은 결국은 민주당의 마지막 마중물이 될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심판했나? 심판하면 안 됩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저는 친노패권 호남 홀대로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지 않고 대응했던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김종인 대표의 호남에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올해 최대의 낚시꾼 안철수 씨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대구 하면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대구보다 이렇게 한 번 요즘은 어떤 실조가 확정이 되면 그 프레임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광주 하면은 친노 패권 호남 홀대로의 낱말이 이게 9글자밖에 되진 않지만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수 정당은 자판기 같습니다. 이말만 하면 표가 막 뚝뚝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렇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는 장관을 10명의 호남인을 기용을 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본인들끼리는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순결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적극 해명을 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선거 때마다 올라오고 선거 때마다 올라오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홀대를 받았나 이걸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는 대응 방식에 대한 섭섭함이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쫓겨난 조강지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더라도 저는 이건 새누리당 수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워서라도 그거에 대해서 단지 저는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던 것은 연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항상 여기 표를 찍어주더라. 그러니까 바다는 밥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동시에 놀란 거거든요. 그건 아마 호남에 대한 저는 존중이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존중을 혹시 가지고 있더라도 저희로서는 존중을 못 느낀 거죠. 아마 그게 저는 가장 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종인 대표가 갖는 전국적인 한계가 아니라 호남적인 한계죠.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에게 5.18은 경험이고 느낌이지만 외부인들은 정보를 통해 들은 느낌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저희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느낌적인 생각이죠.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나 그걸 겪었고 또 저희 아이들은 밥상에서 그걸 듣고 그래서 호남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서가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표에서 김종인 대표로 비대위원장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넘어왔죠.
그랬을 때 저희 이제 호남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동안은 가난하지만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어떤 거냐면은 나눔과 그 다음에 어떤 가치, 정의 이런 걸로 저희가 가난을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 사람하고 손을 잡고서라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거기서 오는 막연한 상실감, 자괴감, 슬픔 그러니까 그걸 준 거죠. 호남인들한테 설명 없이 거기에 대해서 온 게 바로 경제 이거죠. 그럼 경제를 살린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호남을 떠나서라도 저는 아까 지금 이제 김종민 대표님께서 순식간에 여기를 아주 그 경제학 강의실로 순식간에 만드시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인이 제공하면 잘 살게 되나요? 이명박 정권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또 한 번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정면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명 없이 그렇게 비대위를 세웠다는 그런 데서 오는 불편함, 자괴감 이런 것들이 매우 컸을 것이다.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은 이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셀프 공천 이것도 저는 그 사회화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디 넣지 못하는 요즘 세상이죠. 근데 본인이 저는 본인을 그렇게 공천하는 걸 보고 저 정도를 위풍당당해야만이 조건을 찬탈할 수 있겠구나. 멋지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겠습니까? 야, 이번은 좀 심하지 않니? 거기서 많이 미심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졌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제 그 동교동계 그쪽도 좀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그것은 저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이도저도 아닌 세력들이 거기로 이제 표가 다 몰려간 건데 집에서 이제 띵컨부리도 안 돼가지고 탁 밖에 나갔는데 어쩔 수 없이 거친 그 들판으로 본인이 나감을 당한 그래서 저는 최대의 행운아이고 낚시꾼이고 그다음에 그 신미운 놈을 신무제라는 일을 찍어가지고 100의 전의 효과를 준 저는 이번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저는 선거의 실패는 아까 가장 많이 얻은 키워드는 다른 거 없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말은 될 수 있도록 줄이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네. 이번 총선 역시 당적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무능한데 오만하기까지 한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이쪽 호남 지역에서는 당연히 만년 지역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었죠. 광주가 텃밭인가요?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가요? 이제는 무조건 표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선택지도 넓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죠. 물론 고민은 필요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득 권력에 대한 어쩌면 똑같아요. 오만하고 무능하기까지 한 성격은 정부 여당이나 지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뭘 그리 놀라십니까? 수차에 걸쳐서 경고는 있어 왔습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광주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이 18.6%였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도시라고 하는 울산의 16.3%보다 더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울산 다음으로 전남, 전북 순서였습니다. 호남의 표였습니다. 그것이 2014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 결과에서 역시 경고가 있었습니다. 무소속 당선 기초단체장이 29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명이 호남에서 무소속 당선이었습니다. 민주당 무조건 찍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2014년 지방선거 직후에 치른 재보궐선거 순천 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재보궐선거에서 천정배 의원이 무소속 당선됐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소속 단체장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었거나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가능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이었었죠. 선거에 지고 공천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야당 역할도 못하는 제1야당을 분명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가 그동안에 이미 노차에 걸쳐서 크건 작건 경고음을 울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지역의 여당인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지도부에서 무시해왔다는 것이죠. 선거 때만 되면 다시 민주당을 찾아서 표로 달라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불신, 무력감 이런 것들이었죠. 가령에 예를 들면 이번 공천에서 8명 중에 후보 8명 중에 3명이 경선이었고 5명은 단수 공천이었습니다. 한 달도 못 되는 가운데 후보 꽂아놓고 당력 지원도 하지 않냐고 조직도 가동되지 않냐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서 선거에 이기라고 하는 것인지 광주 선거 이 당에서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렵사리 내려보낸 그 후보 뭐죠? 사무소, 정당사무소 개소식을 하는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는데 공천에서 낙선한 후보의 얼마 전까지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낙선한 후보에 대한 위로 한마디 없이 지지를 호소하는 행태, 그 낙천자 하는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시각까지 중앙당 어느 누구한테서도 위로의 말과 함께 새로 공천한 이 후보에 대한 그래도 타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일단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노력해달라고 하는 지지 요청 한마디 전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낙천자 이야기는 광주 선거에 대한 이 정당 지도부의 인식이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단적인 사례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일단 충분히 이미 예고된 경고였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기회가 오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선우 선배께서 너무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토론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신선우 선배는 방송국에 계실 때 토론을 쭉 진행을 하셔서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내가 마치 야단을 맞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색합니다. 이렇게 야단을 좀 누가 치게 되면 또 누구는 좀 사기도 좀 돋우고 힘을 줘야 되는데 오늘 자리는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영광의 얼굴들이 이렇게 다 모이셨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광주 전남 출신으로는 오셨나요? 우리 이교 당선인 선배님 유일하시죠. 영광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교 의원님 지역구가 전남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광의 얼굴이어서 유독 한 분만 오신 건데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신 겁니까? 16대 1대 1이죠. 국민의당 16, 더민주 1, 새누리당에게까지 한 당을 줬어요.
광주에서는 8대 0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언론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가 선거가 막 끝난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이 분명히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었지만 과연 이 정도까지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을 두고 차분히 분석하고 민심을 헤아리던 결과 그것은 분명한 호남민들의 선택이었고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집권 여당을 심판했듯이 호남민들은 그동안 기득권만 누려왔던 제1야당 더민주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모든 선거구에서 한결같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일부에서는 집단 지성이다. 의원님 하품 나오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말이 좀 재미가 없지요. 집단 지성이다. 또 일부에서는 호남민들의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누릴 대로 누려왔던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최선은 아니지만 국민의당이라는 차선의 신생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남의 선택은 왜 가능했느냐? 다시 말해서 왜 호남 민심이 더 민주에서 떠났느냐? 저는 이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우리 오 이사님께서 처음에 몇 가지 조목조목 해주셨는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한 4가지 정도를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무능한 야당이죠. 무력한 야당에 대한 실망감, 회의감이 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문재인 정서로 나타난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김종인 대표의 공천파동 그리고 전략공천의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적어도 호남에서만큼은 총선 전략에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가 비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무력한 야당, 무능한 야당. 이 호남민들의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지난 2번의 대선에서 90% 월표를 줬던 것도 그런 정서의 발로이고요.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면서 그런 열망으로 더욱 커져갔던 것이죠. 그런데 제1야당, 더민주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한심스러울 정도였죠. 집권 정당으로서의 능력, 비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몰표를 주어서 정권을 교체하라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그 이후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줄줄이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기력하게 참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 당 간판만 빼고 모든 걸 갈아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반성하기는 커녕이고 오히려 우왕좌왕했죠. 오히려 계파주의를 더 강화시키지 않았느냐 싶어요. 친노계파주의. 그러면서 민심은 떠나갔습니다. 이런 정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이라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 말이 길면 사회자께서 좀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반문재인 정서. 짧게 가겠습니다. 반문재인 정서 이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 호남 소외가 반영이 되냐 없느냐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 제시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권을 교체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 그런 무능함 그런 속에서 계파주의만 계속 강화됐었고 그런 와중에 호남 또 호남의 정치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는 그런 호남 소외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반문재인 정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실체를 놓고 상당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더민주에서는 큰 실체가 있지 않다.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진짜 정작 심판을 받아야 될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비껴나가기 위해서 문재인에게 더 쉬운 것이다. 이건 정치공학적인 프레임 전략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반문재인 정서가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김종인 대표의 공천 파동, 이 부분은 우리 오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호남에서만큼은 총선 전략이 실패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까지 광주 전남에서 더민주가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것은 강한 야당론이었습니다. 호남 고립론 플러스 호남 고립론이었죠. 국민의당을 찍으면 호남 자민련이 돼서 호남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민들은 더 민주에 대한 실망감이 훨씬 더 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득이나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선거 전략이라는 게 상대당을 찍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지역민들이 어떻게 희망을,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민주에서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바람 때문에 진 것이지 결코 우리가 질 수 있는 질선거가 아니었다. 천만에요. 저는 질선거를 진 것이었고 져야 될 선거를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호남민들의 마음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껴안는 호남민심을 되돌리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조금 더 아껴 써야 되니까요. 압축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님들을 뵈보기도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봐보기도 처음인데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험난한 길을 뚫고 국회에 입성하셨으니까요. 당연히 축하받을 만합니다. 특히나 우리 김영춘 의원님 같이 참 어려운 부산 경남, 그리고 또 전현희 의원님 저기 잠깐 계시던데 참 어려운 강남에서 당선되는 참 축하드리고, 정말 수고하신 분은 아까쯤에 영광에 보이셨던 이기호 당선자님은 정말 생각지 않았던 험난한 바람을 마셨을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에 톱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흠지가 되어서 다음번 공천하실 때는 정말 좋은 사람들 잘 공천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내주셨던 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앞에서 쭉 세 분이 설명하셨던 이야기들이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이 야당답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남은 야도이면서 정치의 지역입니다. 준엄한 심판이 있었던 것이, 물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전국적인 심판이 있었지만 호남에서의 여당이었던 더민주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체, 친노에 대한 실체 참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저희들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이 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더민주의 패배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더민주가 패배할 것이다. 설마 여기 계신 분들만 모르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다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패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시고 계속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한 110분이 지역구 의원 아니시겠습니까? 초선들도 많으시고 지역구 챙기셔야 될 텐데 광주 전남 호남까지 어떻게 챙기실지 참 그게 좀 걱정은 스럽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본인 지역구 또 열심히 갈고 닦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역민들에게 또 선택받을 수 있을 텐데 선택받지 못했던 광주 지역의 지역구가 아닌 의원님들이 얼마나 광주에 애정을 쏟아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번에 이 총선 결과를 더민주가 이제 일당이 됐다고 하지만 명확히 받아들이고 모친과 진짜 한골탈퇴해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선명성 있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번 결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이만큼 제가 짧게 하고요. 좀 이따가 다음 질문할 때, 다음 질문 있을 때 조금 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탁 교수님.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하고 싶어서 오른쪽에 앉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회의 진행하면서 제 뒤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두 가지 좀 느꼈습니다. 김종인 대표님 그 연설 들으면서 내가 대학 강의실에 와서 있는 느낌, 그래서 졸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내대표진 그 선임하고 보면서 국회의원들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만 동창이 사는 건 똑같은 걸 생각했습니다. 제가 5월이 되면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5.18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무슨 5.18이 뭔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총소리 나고 돌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도청 앞에 호기심 삼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만 리어카에 죽은 시체를 싣고 오토바이에 매달고 다녔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강주에서 성장했습니다. 강주는 여러분 잘 아시죠? 혁명의 도시입니다. 과거 어느 시절에 강주가 군사 독재 정부를 지지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언가를 얻어내려면 군사 정부 지원해주고 예산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주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야당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의 더불어민주당을 그동안 지지해 주셨습니다. 강주 시민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열린우리당 이후 모든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선거에 승리한 적 있었습니까?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이번 선거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선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4월 27일 조선대학교에 있었던 4.13 토론회에서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두 번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세 번째, 더민주당이 좋은 정책을 내세워서 승리했다. 여러분들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죠.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결과는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로소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더민주당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왜 이번에 호남에서 여러분들에게 표를 주지 않았는가,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은 더민주당 지지하면서 야당 지지하면서 뭔가 잉여북부를 원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오직 호남인들이 갈망하는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예산을 더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30년, 40년을 여러분의 정당을 지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는 게 강주와 전남의 민심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분들 중에 김종인 대표의 셀프 공천을 지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대표의 셀프 공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시민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가 더 화가 나느냐, 김종인 대표의 셀프 공천보다도 그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는데 중앙위원회에 가서 문재인 대표가 가서 말 한마디 하니까 다 정지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당이 수권정당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력들이 숨을 쉬고 서로 옹기종기 화합하고 단합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호남이들은 보고 싶었는데 역시 문재인 대표가 중앙위에 가고 나서 바로 정리되는 모습을 보고 이 정당은 역시 친노정당이구나, 이 정당 희망이 없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해보면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아마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동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구의 박주선 의원, 이병원 후보, 양영희 후보가 열심히 경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태명 청장이 선거 개입하면서 사람이 자살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더민주당이 했던 행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정당이었다면 박주선 의원을 출당을 시키고 이병훈과 양영희를 경선을 통해서 공당 후보로 내세워야 되는데 박주선의 노비에 의해서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세 사람을 출당을 시켜서 세 사람 중에 박주선을 살려주게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당에 난무하고 있는 원정주의를 빨리 배격하셔야지만 국민들이 수권정당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 말씀 들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무능입니다. 계시고 여기 모든 당선자님들 다 함께 들으셨을 텐데요. 그 다음에 개파에 관해서는 지금 마지막에 우리 탁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과 저는 약간 시각의 이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례대표 공천, 셀프 공천이 문제냐 아니면 셀프 공천을 뒤집은 것이 문제냐 분명한 시각이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각이. 그 다음에 이게 실체는 모르나 어쨌든 친문, 반노 정서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은 무능이라는 것에서는 다 공통된 인식을 보였고 그 다음에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위기를 호남에서의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아까와 똑같이 해도 되고 다르게 해도 됩니다. 먼저 마음 급하신 분부터 먼저 아니 하시죠. 급하진 않은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 많이 드릴 내용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밀고 떠드는데 결국은 국회에 가서 열심히 하셔야 할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되니까요.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제 어디 강연을 갔다가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책을 하나 이렇게 받게 돼서 잠깐 봤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최후구조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도 야당은 야당다워야 무엇인가 정말 야당이구나 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전처럼 역사적으로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무엇인가 정말 이슈가 되고 정말 관철시켜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내기 위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용두삼이에요.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느낀 건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뭘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좋은 일은 아니라
그 더불어민주당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호재였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이 워낙 비판을 많이 쳐서 정말 그 선명 야당으로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의 결과물들을 국민들이 딱 내놓는 그런 것들은 마땅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 이 토론회 때 우리 이거 했어 라고 하실 말이 있으시면 하나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장 크게는 뭐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 문제, 뭐 테러 방지법 열심히 필리버스터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뭐 흐지부지하고 끝나서 뭐 결과는 내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당선돼서 들어오면 오셨습니다만 선명성 있는 야당 이런 것들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덕현 여기 의원님께서 어젠가요? 국회 초선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셨더구만요. 자기 양심에 물어보라고. 정말로 꼭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다 국회 가시면 상상할 텐데요.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들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라져버려요. 저는 그 초심만 참 지키기 어려운 건데 정말 그 초심 끝까지 붙들고 뭐 앞서 지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그 행동하는 양심, 자기 양심에 물어서 떳떳하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후에도 계속 선택받을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정리하고 혹시 또 하다가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말을 받아서 우리 김동연 처장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싸워달라. 제대로 싸워달라. 무능이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필리버스터 우리 중계를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야당이 저렇게 참 제대로 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많았었나,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박식한 의원들이 저리 많았었나 놀라웠죠. 참 잘한다고 박수를 쳤었죠. 유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싸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프레임 전쟁에서도 계속 밀리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불복이다. 대선 불복이다. 그럼 깜짝 놀라서 뒤로 도망갑니다. 부정선거면 불복해야죠.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죠. 재판해야죠. 재판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재판하라, 빨리 재판하라, 법정 기한에 하라 라고 촉구한 동료 의원을 왕따시키는 여러분의 당입니다. 대선 부정이 아니라 선거 부정이 아니라 선거 불복이 아니라 대선에 부정이 있으면 따져서 가려야지요. 그 싸움 해야죠. 하셨나요? 정쟁을 막아라. 뭐죠? 포용적 정당, 화합하자, 공생하자, 공존하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려져야죠. 정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쟁점으로 명확하게 파이팅하는 거 아닌가요? 정쟁이라고 하는 그 표현, 부정적 표현에 밀려서 대충 타협하고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종복, 색깔로 왜 밀려납니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죠. 민주당 몰표입니까? 몰표를 주면 전라 인민공화국이고 안 주면 퇴행적 지역지고 그렇습니까? 호남은 장으로 지금까지 반민정당 그리고 반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비판 그리고 명확한 자유민주주의
이것에 대한 지지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연하거나 또 그것에 반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판하고 그런 목표 지향점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에 지지를 해왔죠. 그것이 몰표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몰표라고 하는 그것이 90% 몰표라고 하는 그 부정적으로 매도되어야 할 성질 것입니다. 명확하게 싸우면 광주 민심 제대로 돌아옵니다. 기왕 재개발 조건은 두 번째 주제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싸워달라. 두 번째는 사람을 키워달라. 뉴디지 선거 때만 되면 사람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하시죠. 이번에도 전부 5명 방송 전하셨고 임박해서 사람을 찾으려니 비전과 자신감을 보이지 않는데 인물이 나섭니까? 평소에 지역의 인물을 키우고 그런 통로와 판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당 안에서 인물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거 되면 자신 있게 여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인물 키우셔야 돼요. 지역의 인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역 마을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중앙정치, 지역에 일상의 정치가 없는 거죠. 정당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선거 때만 그리고 개별 국회의원들에게만 의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마을에서 지역에서 일상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의정치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온라인 시대죠. 할 수 있는 범주, 현대사에서 할 수 있는 범주까지 당초 권력의 주인 국민에게 그 권력을 돌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받은 여러분들께서 정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광주에서는 커피파티 광주, 이른바 상상 테이블이라고 해서 시민단체 중심이 아니고 뜻있는 시민들이, 개인들이, 시민이 개인들이 모여서 이번 총선의 결과가 민심이 밖에서 호남 민심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바라보는 호남 민심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 대해서 내후년에 다시 지방선거인데 또 이렇게 바라보고 당할 것인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특정 단체나 활동가나 맹방가 중심이 아닌 시민 개개인들의 자발적 사발 통문을 통한 모임입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이 바로 마을을 살려야 된다, 시민을 살려야 된다, 시민이 권력이다. 토론 결과 몇 가지 정리된 것들이 있습니다만 설명은 안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시민 정치학교를 만들자. 마을 정치 공동체를 꾸려나가자. 생활의제 기반 뿔뿔이의 시민 정치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후보 육성과 선거운동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인 선거운 경험을 시민사회 안에서 마을 안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개혁 시민운동, 종편을 걱정하는 민주당, 종편을 의식하는 민주당, 종편 안보기 운동, 언론개혁운동을 펼쳐나가야 된다. 온라인 시민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 개인 의견들이 자유롭게 토론되고 통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 시민사회 저변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탁받으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큰 역시 아직도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주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선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조 선생님, 네. 이제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미 여기 호남권에 있는 통장은 현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제 바자회를 하시든지 아나바다를 하시든지 밥집을 하시든지 하여튼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민주 국회의원들께 바란다. 저는 말씀하신 공약이나 정책을 꼭 지켜달라. 서로를 칭찬하고 열심히 일 좀 하는 의원이 되어달라. 도덕적으로 깨끗한 의원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집에는 가풍이 있고 기업에는 문화가 있듯이 좋은 당풍을 만들어주세요. 동료의 좋은 점, 꼴을 좀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들어오는 능력 있는 후배, 지역의 인재들을 꼭 잘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잘 나오지 않는 건 저는 서로 간에 눈치를 좀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의원들이 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 생활 같은 경우는 사장한테 면접을 보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국민들한테 면접 본 거 아닙니까? 저희를 믿고 소신 있게 어떤 거든지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몇 분을 위해서 제가 시 하나 읽으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몇 분을 위한 거예요.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유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했어요. 지금은 가야 할 때. 정말 몇 분을 위한 겁니다.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는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네, 예, 구국장님. 네. 첫 번째 질문에서 길게 했습니다. 보다 짧게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바란다.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주제가 민생과 수권정당인데 저는 호남 쪽, 호남의 목소리, 호남민들의 목소리, 바라는 목소리는 무엇이냐. 딱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권정당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권교체 그리고 호남의 민심을 담아달라. 그동안의 호남 소외를 좀 바꿔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보다 강력한 야당이 돼서 그동안의 무기력한 야당, 무능한 야당이었다면 보다 강한 야당이 돼서 청와대, 집권 여당이 당당히 맞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달라는 겁니다.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비전 만들어서 정권교체를 실현해달라는 게 지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호남 소외와 관련해서 앞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때만 되면 호남을 찾습니다. 지도부가 찾아오시고 유력 정치인들이 찾아오셔서 표를 달라고 하십니다. 호남은 우리의 텃밭이고 탯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선거가 끝나면 호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 호남은 좀 더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앞서는 것입니다. 물론 집권을 위해서는 전국 정당화가 필요하죠. 영남, 우리 김영춘 의원처럼 영남 쪽으로 또 충청으로 강원도로 불모지로 확장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심장부이고 탯줄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호남을 등지고 전국 정당화를 얘기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다. 어머니 같은 곳이다. 늘 품어주고 늘 껴안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어머니가, 그런 호남이 이번에는 아들을 회초리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보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려라 라고 내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오실 때는 이런 무장을 한 번 더 해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일용 국장님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큰영화입니다.
아까 우리 박강원 사회자께서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건성으로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호남에서 표명한 것은 이 호남의 요구에 대해서 건성으로 들었다. 또 하나가 이제 남 탓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이번 얘기에 꼭 좀 했으면 쓰겠다는 요구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공천룰입니다. 공천룰. 도대체 민주당의 역사가, 야당의 역사가 제가 알기로 수십 년 된 것 같은데 공천룰이 선거 때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무슨 놈의 정당이 여론조사에 의해서 정당의 공당 후보자를 뽑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동구청장 선거 예비선거인가요? 더불어민주당에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뭐죠? 안심번호 공천을 제가 최초로 한번 참가를 해봤습니다. 100%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뽑았습니다. 도대체 이 더불어민주당에 당당한 당원이 있을 건데 왜 선거 때만 되면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뽑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불안해서 그때 살겠습니까? 미리 한 6개월 전에 후보자 뽑아놓고 한 6개월 전에 국민들에게 검증해서 문제 있으면 또 후보자 교체하고 이런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부탁드립니다. 선도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저는 이제 한국의 정당을 그림자 정당, 당원이 없는 정당이라고 한마디로 좀 말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당원이 있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 내려와가지고 당원 모여서 의정 보고하고 등등합니다.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 당원들 만나가지고 당원들 어떤 애로사항 들어서 그거 지구당에서 취합해서 국회에 가서 정책 반영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국회의원이 뭐 했던 거 지역에 와서 이번에 뭐 했습니다. 자랑하는 거. 이런 하향식 정당 구조 바꿔주십시오. 정말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면 국민들의 수권장도 인정해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당이 분당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호남에서 3선 4선을 하더라도 대권 후보 한 명 없습니다. 당대표 나간 후보 한 명 없습니다. 그래서 더민주당에 있는 더민주당은 호남의 정치인이 없는 것으로 호남인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 이계호 의원님이 있는데 저는 이계호 의원님께서 당당하게 대권 후보 선언을 하신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좀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계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잠재적 대권 후보로서의 그런 역할, 꿈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소위 말해서 생계형 국회의원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 하시고 내가 대권 후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를 줬으면 후배들에게 그 자리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고 당대표가 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후보가 된다면 국민들이 5선 10선 한다고 해서 누가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도 국민들이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인가요? 가부 횡포 못하게 하겠다고 그때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운동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 본인들부터 가부의 정신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밑에 있는 보좌관들 엄청나게 일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식구들부터 가부의 정신 버리시고 같이 어떤 동료의식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에서 결정된 거 서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면 더민주당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세월호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위안부 협정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당을 이끌 수 있도록 빨리 좀 어떤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의 보수라면 더민주당이 호남의 진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의 색깔을 빨리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면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을 듣자면 아마 밤을 새워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이 사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얘기를 끝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얘기는 첫 번째 질문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이걸 종합해보면 결국 결론은 정권 교체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믿음을 심어달라.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다양한 그런 주제를 통해서 또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더 속마음을 드러냈다면 호남의 대권 주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 그런 굉장히 간절함이 있다는 게 사실은 누구나 다 그동안 얘기해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역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지금 다 된 거죠? 김동원 사무처장님부터 30초 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30초 내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지. 아무튼 마지막 질문이 광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거든요. 호남을 위해서. 저는 이걸 좀 제가 준비한 건 좀 쇼킹할 수 있는데요. 서두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초선 의원님들도 많으실 거고 영남 쪽에 당선된 의원님들은 또 영남에 열심히 힘을 또 쏟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호남의 유일한 광주 전남의 유일한 국회의원은 이제 이기호 의원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기호 의원님은 더 열심히 하시겠죠. 광주에는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광주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 광주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에 올라가면 국민의당을 찾아갈 겁니다. 거기에 의원님 다 계시니까 더민주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대표님은 삼선하셨고 서울이 지역구시니까요. 뭐 아무래도 수석도 계시고 부대표님들 많이 계시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우상호 대표님께서 광주에 비상대책위원회를 하셔서 적어도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내려오셔서 지역민들을 만나주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국회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에 오는 공무원들을 먼저 만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해결하는 데 나서 주신다면 아마도 광주 전남 호남민들이 그래도 돈 들렸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북은 우리 정세균 전 대표님 계시니까요. 정세균 대표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남은 우리 이기호 의원님밖에 안 계시는데 이기호 의원님 혼자서는 많이 힘드실 겁니다. 당 중진이시면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좀 내세워주신다고 하면 그나마 어려운 광주 전남에 의원은 적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광주에서 광주 수첩해가지고 막 18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될지. 이거 이상은 하셔야 될 거거든요. 다른 지역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일용 국장님. 무거운 주제를 다뤘으니까 제가 약간 가벼운 소프트한 얘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와 예산상에 많은 소외를 많이 받아왔다고 하거든요. 그걸 집권 여당의 상당히 유력 인사한테 그걸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호남의 인사와 예산을 좀 배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네 대선 때 광주 고작 7.8% 줬잖아. 그래놓고서 무슨 인사와 예산이냐. 이렇게 황당무계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으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천박한 발상이지만 역으로 이 논리를 적용해보면
그러면 90% 이상 월표를 준 더민주는 과연 호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선생님, 오경미 선생님.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보니까 토론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조편성을 보니까 그 조에서 오늘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가지 정도라도 그걸 좀 정하셔가지고 신문을 통하는 자유통 뭐 저희 메일로 주시는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 다니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모여다니면 좀 바보같이 보인대요. 저희 그 동료분들이 모여다니지 마시고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시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신선욱 대표님.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의 대권 주자를 원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호남의 대권 주자라고 하는 게 호남 출신의 대권 주자가 아니라 호남의 가치를 대변해줄 그런 후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인물을 배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라고 호남의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에 기대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대표께서는 고단한 삶, 불안한 미래라고 서두를 6동만에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고 또 절반 가까운 초선 의원들께서 결의하시기를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과제로 하시고 민생과 정의 참여를 키워드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호남의 지향, 호남이 추구해온 이런 가치들이 아닌가 싶어서 기대를 좀 크게 갖습니다. 끝으로 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눈물의 생활자 이계호 의원께서 자꾸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낙선자들 바로 이 현장에서 치열한 현장에서 온 몸의 세포 머리털 끝털까지 다 세워서 뛰셨던 낙선자들 이 낙선자들의 실패의 경우 이분들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할 텐데 그런 자리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새로운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그 당원께서 지은 책이 있는데 내일의 권력이라고 하는 책 여기에 또 역시 시대의 소망을 담은 내용들이 저로서는 저 개인적으로서 많은 공감을 갖고 읽었습니다. 소평을 한 50분 뒤에 쌓아놨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선욱 대표님. 탁 교수님. 네, 우상호 대표님 메모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그 강주기의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기아자동차, 하나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을에 이번에 나왔던 양양자 후보가 삼성전자 전장사업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김종인 대표 오셔가지고 강심대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이거 꼭 할 수 있게끔 꼭 메모해서 피드백 시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립문화전당 활성화 대책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주공항 이전 문제 그동안 국회의원들 엄청 우려먹었거든요. 그러나 그대로 답보 상태입니다. 그거 꼭 실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주의 음식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노시다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영 교수님. 우리 당선자님들 많이 아프셨습니까? 네,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꼭 우상호 대표님 답변이 필요한 대목이 있죠. 아까 우리 김동원 처장님 부탁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정세균 대표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 대표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우상호 대표님께서 마무리 겸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간에 정권 교체에도 실패하고 또 이 수권 능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은 우리 이계호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광주의 저희 당 소속 현역이나 또 전남의 현역들이 안 계신데 제가 꼭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박혜자 의원을 비롯해서 광주 전남의 우리 현역 의원들이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을 입법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 저도 또 옆에서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에 필요한 예산 확보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점을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최근에 우리 호남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주 전남과 아니면 전북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호남인들과 소통하고 또 가려운데를 긁어드리고 또 최소한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설치할지 말지는 지도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기구가 설치되면 설치되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또 호남 출신 수도권의 현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차적인 책임이겠습니다만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광주, 전남, 호남인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 책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강상호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총선 관련 토론회를 제가 3번을 참석했는데 주로 서울의 저명한 정치학자들, 언론인,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하는 내용 참 쓸모없는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신 5분의 말씀에서 이거구나 이런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 아이를 키워보지만 이 아이를 때리고 나면 잘 때리고 때리잖아요. 그 때린 부모가 더 아파요. 저는 그런 마음을 오늘 또 느꼈고요. 앞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진정성 있게 모시겠다 이런 약속 드리고요. 호남 앞으로 국회의원 3명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원내대표가 좀 챙겨야지. 사실 자기 지역구 있고 자기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말은 내가 다 돕겠습니다 하겠지만 막상 돌아가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 대표,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챙겨야 할 문제다. 그 속에서 반성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가지 양양자 후보의 공약, 당의 공약입니다. 그냥 개인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당의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고요. 아시아 문화의 전당, 이거는 제가 17대 초선 때 농강이 간사할 때 제가 지정법 대표 발의하는 거고, 그때 초반에 2천억 예산 제가 따서 갔는데 마무리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광주공항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무조건 해준다 이렇게 말하면 또 헛된 기대가 막 걸릴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면 이런 일들이 단계적으로라도 가셔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광주 시민들에게 해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하신 말씀들을 다시 좀 정리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다 동의하는 내용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감없이 경청했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가장 공감을 일으킨 주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야 되니까요. 제가 꼭 이 말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더불어민주당 당선되신 분들이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이번에 20대, 30대였을 겁니다. 이번 20대 국회 아니겠습니까? 다들 청년의 문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청년을 이번에 사실
배제를 했는데 청년들의 사실 등을 많이 본 셈입니다. 여러분 빚 많이 지신 거거든요. 이번에 20대 국회 때는 정말로 청년 문제 정말 심각하게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인데 우리 광주 이야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경미 선생님께서 3초만 달라고 그랬어요. 네, 저희 동네 아주머니께 듣게 말씀하셨어요.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행동이라도 민주당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사실은 더 계속해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정말 진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5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는 정말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시민에게 듣는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